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잠을 푹 자지 못하거나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문제는 이런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사람들이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꿀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신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적인 질환과 함께 인생 고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내적 갈등과 공허함 등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보다는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데요. 그거는 어떤 매스컴의 그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나 어떤 홍보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도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도 좀 많이 오고, 20대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어떤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좀 증상이 좀 심해진 상태에서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꼭 누가 봐도 이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좀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상담만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걸 봐서는 전에보다는 조금 정신과 오시는 거를 좀 편안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찾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불면증. 현대인의 경우 스마트 기기 사용의 증가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잠에 들기 어렵거나 잘 깨거나 일찍 깨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불면증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흔하게 불면증을 겪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까지 어떤 병적인 불면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대개는 병적인 불면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불면이 좀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좀 지장이 될 정도의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병적인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꼭 치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불면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술을 마시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것부터 수면제는 계속 복용하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런 오해들 때문에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만약에 오늘 잠을 못 주무시면 내일 이렇게 좀 피곤함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오는 거는 당장의 어떤 문제가 좀 되겠고, 만성적인 불면증이 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 신체적인 문제들도 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혹은 어떤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까지도 불면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불면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다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고 이에 대해서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좀 꼭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불면증.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불면증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송만규 과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나도 잠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잠에서 계속 깬다고 하면 이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생활하는 그런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죠? 자거든요. 네. 낮에 자면은 아무래도 잠도 푹 잘 수가 없고
또 밤에 이제 푹 잘 수 있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밤에 푹 자야지 낮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밤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이 참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송만규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잠을 좀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에 드는 사람이 참 부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할 텐데 이 수면이라는 게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수면은 우리가 이제 잠든 사이에 우리 몸이 그 하루 동안은 이제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어떤 과정인데요. 단순히 이제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동적으로 뇌의 기능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잠의 그 역할 중에 하나는 그 하루 동안 이제 뇌에서 만들어진 뇌 노폐물을 이렇게 자는 동안 좀 배출한다는 건데요. 뇌에서는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이렇게 흐르는데 밤에는 그 뇌세포가 그 낮에 비해서 한 6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 공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뇌에 쌓인 뇌 노폐물을 이렇게 걸러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어떤 뇌가 청소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퇴행성 질환에서 보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노폐물이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 이 쌓였던 베타 아밀로이드도 배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원리로 잠을 못 잤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어떤 치매가 걸릴 가능성도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누가 업어가도 이제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푹 자시는 그렇죠. 분. 네. 또 이제 선잠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잠의 그 수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면에 어떤 깊이의 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좀 일정하게 계속 자는 것은 아니고 잠이 이제 여러 가지 수면의 단계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하는 렘 수면과 비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하는 비렘 수면이라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좀 나뉘게 됩니다. 네. 그 각각 특징적인 부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수면의 여러 단계를 좀 표현한 건데요. 이제 요 위쪽이 렘 수면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아래쪽은 비렘 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뭐 또 1단계, 2단계, 3, 4단계로 이렇게 좀 나뉘게 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잠에 빠졌을 때 비렘 수면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이렇게 렘 수면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 비렘 수면부터 렘 수면이 끝날 때까지를 우리가 수면 주기라고 하게 되고 네. 이 수면 주기가 밤 동안 한 밤 동안 자는 동안 뭐 4번 내지는 5번 정도 이렇게 수면 주기를 반복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뇌의 휴식 시간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 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우리 몸은 잠을 자지만 그 우리 뇌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정상 수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렘 수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뇌가 갖는 휴식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렘 수면 동안에는 뇌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하루 중에 가장 에너지 소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가장 적은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면의 대략 한 75%를 이렇게 좀 차지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비렘 수면의 이런 1단계와 2단계는 비교적 얕은 수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1단계는 이제 잠에 들기 직전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잠이 든 직후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때는 이제 얕은 수면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깨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잠에서 깨게 되고요. 비렘 수면의 3, 4단계 수면은 이제 깊은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수면의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 뇌파의 활동, 그러니까 뇌의 활동이 대단히 좀 느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서파 수면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2단계는 좀 자다가 3, 4단계 수면일 때 옆에서 누가 깨우더라도 쉽게 깨지 못하고 좀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렘 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크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렘 수면 동안에는 우리는 잠을 자기는 하지만 뇌 자체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더 활발히 그 낮보다도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이렇게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하지만은 이제 뇌가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뇌와 몸의 어떤 신호 전달은 이렇게 차단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활발히 활동하더라도 우리 몸은 마치 이렇게 마비가 된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렘 수면 때는 뭐 안구 근육이라든지 뭐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렘 수면이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빠른 눈동자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꿈을 꾸는 수면의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될 텐데 보통 좀 어떤 주기로 반복이 되나요? 그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시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에 들면은 이제 처음에 비렘 수면, 얕은 수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깊은 수면에 좀 빠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렘 수면이 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비렘 수면부터 렘 수면까지를 우리가 한 번의 수면 주기라고 하고 이 수면 주기가 90에서 한 100분 정도의 간격으로 되풀이되면서 한 4-5번의 수면 주기를 밤 동안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수면의 전반부에는 이렇게 비렘 수면이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수면의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이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적다가 나중에는 점점 길어지는 그런 어떤 좀 수면의 단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이제 평균 수면 시간을 지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자면은 보통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자면은 더 피로하고 몸이 좀 무거워지는 무겁고 느낌이 예, 들기도 그럴 수가 하고요.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많이 잔다고 이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데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도 이제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생체 시계에서 이렇게 좀 조절하는 낮과 밤을 그 잠과 수면을 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 몸의 피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이런 낮과 밤의 변화를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우리 뇌에 있는 생체 시계에서 그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생체 시계는 이거는 이제 우리 뇌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상하부라는 곳이 뇌의 깊숙한 곳에 있고 거기 위에 이제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생체 시계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체 시계는 우리가 보통 24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뇌의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넘게 이렇게 하루를 좀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 이 생체 시계는 약간의 이런 적응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좀 맞춰서 본인의 어떤 일주기 리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하게 네. 되고요. 그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밝은 빛을 좀 눈으로 좀 쐬는 건데요. 밝은 빛을 눈으로 쐬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눈의 어떤 신경 통로를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 교차 상액으로 이제 그 자극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듬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햇볕을 좀 쐬는 게 하루를 그 몸이 깨서 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밝다는 걸 좀 봐야겠군요. 그러면 이런 리듬 때문에 우리가 왜 이제 해외 여행할 때 비행 시간이 길거나 하면 이제 현지에 가서 그렇죠. 이제 시차 적응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보통 생활을 하면서 일주기 리듬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시차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쵸. 일주기 리듬이 이제 이전에 갖고 있던 거와 좀 다르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은 이제 그 현지의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생활하다 보면은 시차도 이제 적응하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생체 시계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으로 이제 그 일주기 리듬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재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한 1시간 반 정도가 일주기 리듬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2시간이 시차가 난다. 그러면 적어도 뭐 7, 8일 정도는 좀 있어야지 일주기 리듬을 좀 시차 적응을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그 생체 시계가 이렇게 일주기 리듬을 맞추는데 그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소에 복용하는 식사와도 연동이 돼서 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만 좀 조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빨리. 좀 조절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침 식사를 꼭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좀 더 일찍 나는 그 바로 가서 좀 시차에 바로 적응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네.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그 현지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에서 좀 배가 고프지만은 좀 굶고 있다가 아침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은 좀 더 그 시차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뭔가 진짜 시계를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체 리듬을 맞춰주면 네.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잘 때는 몸에 여러 가지 건강상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멜라토닌이 이제 그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를 좀 표현한 사진인데 이곳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뇌에 있는 송가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가 멜라토닌을 합성해서 좀 분비하는 그런 곳이고 이 송가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신경 교차상에게 그 명령을 받아서 멜라토닌을 좀 분비하게 되는데요.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극이 억제가 돼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되고 밤처럼 빛이 없을 때는 자극을 받아서 그 송가체에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빛에 따라서 멜라토닌의 분비되는 것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낮에는 빛으로 인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대단히 적게 분비가 되고요. 네. 뭐 오후 6시 이후로 햇볕이 좀 약해지면 멜라토닌의 어떤 분비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한 새벽 3, 4시 이때가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가 가장 많은 시기여서 이때 이제 최대 수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응급실에서 새벽 네. 3시, 4시 그 멜라토닌이 가장 높게 분비되는 그 타임에 가장 졸리거든요. 가장 집중도 떨어지고요. 그렇구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네, 되게 신기한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잠이 들 때, 잠을 잘 때 체온에도 또 변화가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우리가 잠들 때는 보통보다 체온이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자려고 누우면은 뭐 손발에서 열이 나고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정말로 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네. 우리 몸에 이제 손과 발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그 혈액 순환이 좀 잘 되고 열을 발산해서 이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이어서 그렇게 손발에 어떤 좀 뜨거운 열감을 느끼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뇌의 온도가 그 같이 떨어지면서 수면에 좀 빠지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요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멜라토닌의 그런 분비이고요. 이 체온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은 멜라토닌과는 그 반대로 그런 변화를 보여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적을 때는 체온이 좀 높은 편이고 네.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에는 체온이 가장 낮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새벽 3, 4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잠이 제일 많이 오는 네.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잠들 때 체온이 너무 높으면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경우에는 그 잠에 드는 게 어려워서 샤워를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손발이 너무 차가워도 열에 발산이 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그래서 이제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네. 좀 손발을 차게 하는 것도 잠을 좀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졸릴 때는 이제 찬물을 좀 이용해 보시는 그러겠네요. 걸로. 찬물로 손을 씻어야겠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제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자도 피곤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떨 때는 이것보다 조금 잤는데도 되게 개운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잠은 대체 몇 시간을 자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은 이제 아직도 좀 논쟁이 많은 질문인데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딱 몇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성인의 한 70% 정도에서는 뭐 대략 한 6시간 반에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좀 수면을 취한다고 하고요. 네. 어떤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제 7시간을 잔 분들이 가장 오래 이렇게 좀 살고 그것보다 좀 적게 자거나 더 많이 자면은 수명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오래 자는 것만이 몸에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는 6시간 이상 그리고 뭐 7시간 내외로만 잘 수 있다면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거고 네. 뭐 100명 중에 한 명은 뭐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다든지 혹은 10시간 이상을 자야지 피로가 좀 풀린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딱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정해졌다기보다는 밤에 이렇게 잘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활동할 때 피곤하지 않고 뭐 졸음을 느끼지 않으면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지낼 만한 만큼만 자면 되는 게 가장 적절한 답변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당 오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전에 4시간 자면은 대학을 붙고 5시간 그쵸.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개인의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맞아요.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에 맞는 이제 수면 시간이 있으니까 꼭 그렇죠. 지켰으면 좋겠고요. 예. 이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고민하는 일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 잠에 금방 들지 못할 그렇죠. 때가 있고요. 또 커피를 좀 많이 먹은 날에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면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오히려 잠에 못 드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원인이 있으니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잠이 안 오게 안 와야 되겠고요. 되는 거고. 예. 하지만 이제 커피가 몸속에서 다 빠져나가거나 뭐 고민거리가 없어지면 뭐 자연스럽게 또 불면은 없어지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불면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네.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면이 이제 병이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뭐 1개월 이상,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렇게 잠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를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불면증 환자들은 뭐 잠에 드는 게 힘들거나 혹은 자다가 깨서 뭐 이렇게 자주 깨게 되거나 혹은 좀 뭐 수면에 이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증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뭐 단독으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복합적으로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편감 때문에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불편감을 느낀다면 이건 이제 병적인 불면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면증은 대단히 이제 흔한 편이어가지고 그 성인의 한 30%, 10명 중에 3, 4명은 일시적 불면증을 흔히 경험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성적 불면증, 1개월 이상의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역시도 10명 중에 1명이면 꽤 흔하게 좀 네. 발병을 좀 하는 경우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불면증에 어떤 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뭐 20에서 40% 정도가 불면증으로 좀 고생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실제로 진료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 없이 오로지 잠을 못 자서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문제보다도 그냥 불면만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근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이외에도 정신과 오기 이전에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불면증 환자는 사실은 엄청 많다고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뭐 2010년도에는 20만 명이 좀 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2016년도에는 점점점 추세가 늘어나가지고 30만 명이 좀 넘는 환자들이 네. 이제 불면증으로 치료받았고 아마 이제 점점 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이렇게 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뭐 두통이라든지 뭐 근육통,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비만, 살이 찐다든지 당뇨병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고혈압이나 이런 심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 같은 어떤 인지기능 저하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비만의 경우에는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우리의 그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예. 분비가 많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체중이 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당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 혹은 기능도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돼서 당뇨병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우리가 심장이 멈추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이제 낮에 비해서는 박동수가 좀 느려지고 혈압도 좀 낮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뭐 고혈압이 온다든지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그래서 불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좀 더 그러니까 일찍 좀 사망하는 것을 이렇게 좀 나타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도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좀 감소하는 편이어서 그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잘 경우에는 그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기가 그 걸릴 확률도 한 4배 정도로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자면은 살찐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잠을 못 자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잠을 못 자면 비만이 생길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먼저 이제 특히 불면증이 치매와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잠이 이제 뇌 세탁기의 역할을 해서 뇌의 그 노폐물을 우리 뇌에서 이렇게 좀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 뇌 이제 노폐물 중에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물질인데 베타 아밀로이드는 흔하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네. 퇴행성 치매에서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뇌 사진인데요.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은 그 불면증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침착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고 이제 왼쪽에는 그와 반대로 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에 뇌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거의 관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잘 경우에는 그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 코티졸은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특히 이제 기억력과 관련이 깊은 해마라는 우리 뇌의 네. 그 구조물에 대해서 좀 퇴화를 좀 시키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치매가 좀 생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잠을 왜 잘 자야 되는지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보약이네요. 네, 맞다는 네.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불면증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 걸까요? 이제 불면증 원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네. 그 원인을 알아야지 불면증을 이제 치료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원인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불면은 대개는 이제 불안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뭐 면접이 있다든지 녹화가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제 불안 때문에 그 전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일이 좀 잘 정리가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게 되겠고요. 그 잠자는 환경도 좀 중요해가지고 뭐 너무 시끄럽다든지
불빛이 너무 환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잠을 자기가 어렵고 네. 혹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좀 보시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특히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뇌의 각성을 유발해서 예. 불면이 유발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도 카페인 성분이 있고 그리고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뇌를 깨우고 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면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드는 것도 하나의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그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멜라토닌의 분비량, 그 연령에 따른 멜라토닌의 분비량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뭐 태어났을 때 그리고 10세 전후로는 멜라토닌이 상당히 많이 분비가 되고 네. 그 이후로 점점 이렇게 좀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뭐 20, 30대, 20대, 10대 이럴 때는 뭐 잠에 방해가 되는 거를 뭐 하더라도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네. 점점 이 멜라토닌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 50대가 좀 되면은 보통 젊었을 때보다 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불면이 좀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으로도 불면증이 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수면과 관련돼서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신체적 통증도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있어도 그냥 내가 좀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불면증이구나라고 자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어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 이상 잠자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불면증을 확인하는 그런 자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불면증 심각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0점, 1점, 2점, 3점, 4점.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 상태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 그 잠자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뭐 자주 깨는지, 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지, 뭐 다음날 피곤한지, 불면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한 15점 이상이면은 중간 정도 이상의 어떤 불면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불면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그런 행동 양식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면 위생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면증 환자들만의 독특한 무슨 생활 방식이라든지 행동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독특한 행동 양식 때문에 불면증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 반대로 불면이 있어서 그런 잘못된 행동 양식을 좀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만 조절하더라도 그 불면증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꼭 교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주기 리듬을 조절할 때 있어서 아침에 그 햇볕을 쐬는 게 생체 시계가 시간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 못 잤다고 늦게 일어나거나 그런 네. 것들은 좋지 않겠고요. 밤에도 일정한 시간에 자야지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서 뭐 이렇게 햇볕이 있는 때 한 30분 이상 적당한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밤에 이렇게 잘 자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운동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녁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열심히 저녁 때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체온이 올라가서 밤에 그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무시기 한 4시간, 6시간 정도는 그 전에 운동을 이제 마치는 게 네. 좋겠고요. 네. 이제 잠자는 환경은 당연히 그 조용하고 환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전혀 이제 불빛이 없는 게 좋기는 한데요. 그게 어렵다면은 뭐 조그만 수면등을 좀 켜놓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뭐 대략 한 22도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 뭐 습도도 한 5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군대 있을 때 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그렇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니까 네. 정말 잠이 잘 왔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기도 수도 하고요.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뭘 먹는 거는 음. 수면에 방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배꼽 시계가 이제 활동을 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네. 잠자기 직전에 뭐 야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을 주무시기 한 4-5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잠에 안 와요. 들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네. 너무 배가 고플 경우에는 가벼운 스낵 같은 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커피나 술, 흡연 이런 것들도 그 숙면에 방해가 되는데 커피에는 이제 카페인이 있는데 카페인은 그 수면과 관련된 그 물질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아데노신의 작용을 좀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좀 주무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불면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예 드시지 않거나 혹은 그 카페인이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은 보통 한 12시간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네. 한 잔 정도 오전 중에 마시는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커피 이외에도 차 종류, 뭐 녹차나 홍차, 뭐 초콜릿, 그리고 뭐 에너지 드링크, 콜라 이런 곳에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떤 음료도 섭취하는 거를 좀 삼가해야겠고요.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이제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 한잔 하고 잠을 자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술은 우리 몸을 좀 이완시키고 뭐 불안이나 긴장을 좀 줄여서 좀 잠을 자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뇌가 이렇게 중간에 각성을 좀 하게끔 유발해서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이용해서 잠을 자는 거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고 술을 드시고 이제 술을 드셔야지 잠을 잘 정도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수면제를 이렇게 드시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흡연 역시도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 또 흡연 같은 거는 좀 삼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하게 목욕하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자기 2시간 전쯤에 미온수로 샤워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좀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시계를 보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몇 시인지 네, 확인하는 맞아요. 거죠. 자다 깨도 또 몇 시간 몇 시간. 잤는지 시계를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시계를 보는 순간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껴서 다시 잠을 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계는 자는 동안 절대 보지 않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약간 피곤하면은 뭐 잠깐 정도의 뭐 한 10에서 15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요. 1시간 이상 잠을 잘 경우에는 밤에 그 자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에 들 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세가 잠에 잘 들 수 있는 자세인가요? 이제 대개는 이제 가장 그 수면을 취하는데 가장 편한 자세는 바로 누워서 이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잠을 자는 건데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요렇게 가만히 자지는 못하겠지만 네. 천장을 보고 누울 경우에는 이제 등과 이제 전체적인 몸을 통해서 그 몸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가장 잘 잘 수 있는 자세라고 제가 합니다. 자는 방법이네요. 바르게 주무시는군요. 네. 이렇게 옆으로 잘 경우에는 어깨나 뭐 허리, 엉덩이 쪽에 부담이 가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길게 자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옆으로 자는 경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뭐 코골이가 있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뭐 요통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감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그 가슴 쪽으로 끌어올려서 뭐 베개를 껴서 주무시는 게 좀 좋다고 하고요.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이렇게 좀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서 하중을 좀 분산시키는 게 좋고 그 가장 안 좋은 수면 자세는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건데요. 그게 이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잠이 오지 않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의무감에 누워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몇 시간 정도는 내가 자야 돼라는 네. 강박관념이 있기 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있고. 시간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많지만 실제로 잠을 자는 수면 효율은 대단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이런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뭐 6시간, 7시간만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수면을 제한하는 게 수면의 밀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수면 시간을 좀 더 늘리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그 침대가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침대에 들어가도 잠을 오히려 좀 자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침대는 오직 잠을 잘 자기 때만. 위해서 그런 공간이라고 뇌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졸려올 때만 침대를 좀 이용하시고 뭐 TV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그런 것들은 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건 이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였고요. 이제부터는 그 이완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반대로 긴장을 좀 풀어주는 방법들이 좀 우리가 좀 한다면 잠을 자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완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간편한 거는 그 심상법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마음속에 좀 본인이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그 평상시에 좀 그런 장면을 준비해 놨다가 불면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또 간단하면서도 또 효과가 있는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그래서 그 대개는 긴장을 하게 되면은 숨을 좀 가쁘게 이렇게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심호흡을 해줘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이렇게 좀 심호흡을 해주면서 특히 이제 복식호흡 대개는 이제 가슴으로 좀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복식호흡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요새 유튜브에 잠 잘 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 주변에 있거든요. 효과가 있으시대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이완요법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아. 잡생각을 좀 없애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빗소리 들리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광치료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방법들은 한 번쯤은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광치료는 좀 낯설거든요. 어떤 치료일까요? 이제 빛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낮 동안 이제 빛을 쐬는 게 꼭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 사무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햇볕을 쐴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인공적인 빛을 쐬서 그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치료인데요. 저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광치료기입니다. 그래서 강한 빛을 내게 되는데 보통 형광등은 800룩스 정도의 빛의 밝기를 갖는데 반해서 이 광치료기는 태양광이랑 비슷한 그 3000에서 뭐 10,000룩스까지의 백색광을 좀 내게 되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정 시간에 광치료기를 통해서 그 빛을 쐬게 되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인데요.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 수면제를 먹는 건데요. 수면제는 어떤가요? 이제 불면증 환자들은 꼭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오히려 밤에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그러면 강박관념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좀 불면이 더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한테는 소량의 어떤 수면제를 통해서라도 당장 잠을 자게 도와드리는 게 그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수면제는 이제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효과가 있을 때까지 높은 용량으로 좀 증량을 좀 하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4주 이내로 수면제를 쓰라고는 하는데 그 불면 자체가 그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뭐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제 수면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졸피뎀 성분의 뭐 졸피드, 스틸록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제 성분의 뭐 아티반, 뭐 자낙스, 졸민, 뭐 할시온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뭐 항우울제 수면 효과를 이용한 그런 수면제와 그리고
그 약국에서 시판하는 그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뭐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수면제도 좀 있습니다. 그 약마다 그 강도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이나 그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약을 좀 잘 상의해서 처방받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수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성이나 의존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담당 의사가 잘 관리하고 환자도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그런 그 약의 의존성이나 내성을 충분히 예방하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약을 멀리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불면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불면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떤 생활 방식을 조금 이렇게 고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받게 된다면 불면증은 이제 반드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알아본 내용들로 이제 불면증을 극복하고 또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자는 잠, 이 잠을 얼마나 잘 자는 게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운동까지 곁들여 주신다면 일반적인 수면 장애는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으시다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